안녕하십니까. 농업전망 2024 제2부 4분과 기후환경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수정입니다. 본 분과에서는 기후환경이라는 주제하에 두 개의 주제 발표 후 지정토론,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영아 연구위원께서 기후위기 시대 농업 부분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 환경을 연구하고 있는 임영아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을 텐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추위가 북극 한파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보면은 저희 이제 주변에서 한파, 폭염, 열대야, 폭우, 기후 재난 굉장히 요즘은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왜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 기후 변화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기후 변화 또는 더 나아가서 기후 위기 시대에서 우리 농업 부문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한 고민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기후변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크게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완화라는 것과 그리고 기후변화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응 또는 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 이라는 적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탄소 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농업 부문의 노력과 고민거리.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 피해나 위험에 대응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적응 방안과 우리의 고민거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탄소 중립과 농업 부문 탄소 감축 부분입니다. 우선은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처음 듣는 분들 없으시죠?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것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에서 흡수하는 양을 뺀 나머지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농업 부문은 식량이나 섬유를 생산하는 굉장히 필수적인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탄소 중립은 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저탄소 영농이라든지 저탄소 농업은 이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근데 이것이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2023년도에는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있었고요. 여기서는 10년 안에 화석연료를 모두 전환하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3배 늘리는 것 또한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2배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한국뿐만 아니고 당사국 총회에 있는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요즘 기업의 ESG라고 하는 환경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TCF, TNFD라고 하는 이런 재무를 공시하는 의무가 지금 국제적으로 공고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신들의 재정 구조를 투명하게 보고할 때 TC의 C는 클라이밋이거든요. 기후 변화와 관련한 본인들의 영향력이라든지 노력에 대한 부분을 담는 것. TN 할 때 N은 nature라고 하는 자연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 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 수질, 대기, 토양에 대한 부분 또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까지 담는 것을 이제는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동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작년에 제1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요. 물론 이 안에서 농업 부문도 여러 가지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함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전략도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요. 이 첫 번째 있는 그림이 국가 전략에 있는 비전과 4대 과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 그리고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요. 문제는 농산업 또한 환경 오염을 줄인다, 아니면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것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 산업이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동일한 보고서 안에 있었던 기본 계획을 보면요. 농업 부문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 노력이 행해지고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배 분야에서는요. 이제 농물 관리와 같은 부분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 이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1, 2주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뭐냐면은 논물 관리, 논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이기 위해서 논에 있는 중간 물때기를 조금 더 길게 하거나 또는 논물의 얕은 수위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보상하겠다라는 것과 바이오차를 토양에 투입하는 것으로 토양 탄소 저장 능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현재 시범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축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있는데요.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제 뒤에서 이제 이용건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테니까 그 부분을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에너지 분야 또한 화석연료 전환 또는 탈탄소와 함께 있을 때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태양광 문제라든지 또는 농촌에 있는 바이오매스, 농업 부산물 또는 가축 분야와 같은 부분을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 과제들 또는 정책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기반 조성을 좀 더 고민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3가지 꼭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농업 분야에서 하는 노력이 제대로 산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 배출량이나 감축량이 계산이 되는 오염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내에서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이 정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가 고유 계수나 이 고유 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용 효과성입니다. 저희가 그냥 듣기에는 온실가스를 줄인다, 저탄소 영농이다,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영농법을 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비용, 행정 비용, 컨설팅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책을 볼 때 뭐냐면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장 최소의 비용의 정책을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한 조금 더 효과적인 보급 수단이나 기술이 무엇일지 또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이런 경영 비용을 높이거나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기술의 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평가나 환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감축이라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요. 2030년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국제 보고라는 것도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중앙 정부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탄소 중립이라든지 탄소 감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이런 기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의 계획을 사실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이행 평가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정책 실무자라든지 아니면 농업인 분들도 이러한 계획이 수정되어서 보완될 수 있는 환류 과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좋은 점은 2026년도가 되면 해남에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아마 운영이 될 것입니다.
해서 이런 이행 평가나 환류 작업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응 센터가 개발이 되면은 조금 더 구심점 있는 정책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기후 위기와 농업 부문의 적응 부분입니다. 기후 변화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는 다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농진청,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기후 변화 실태 조사와 취약성 영향 평가 부분의 결과를 조금 저희가 요약해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를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재배 적지는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예전에 대구에서 유명하던 사과가 강원도에서 재배가 가능하다라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배 면적이 변화한다든지 아니면 북방 한계선이 올라가는 거, 또는 병해충과 관련해서는 남방계 해충의 월동에서 생존이 증가해서 얘네가 겨울을 나고도 살아남는 거죠. 해서 해충이 더 발생한다든지, 또는 식물병에 관련된 어떤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증가해서 위험이 더 커진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생물 다양성에서도 보면은 거미류나 곤충류의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이 조금 감소했다라는 결과, 또는 환경 영향에서도 보면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토양 유실이 늘어난 지역이 있다는 것이나 아니면 양분 유출의 취약성이 증가한 곳이 있다라는 것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후 변화가 농업 부문에서는 물론 기회 요인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해서 이런 기후 위기 또는 기후 위험을 저희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봅니다. 첫 번째는 위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기상이 늘었다. 아니면은 재배 적지가 점점 올라간다. 북방 한계선이 올라간다는 물리적인 위험입니다. 이런 물리적 위험 요소에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또는 자연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노출된 보통은 이제 사람을 생각해야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위해에 취약한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본 것이 기후 위험 또는 기후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취약성을 볼 때는 취약성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민감도라는 것이 있고요. 만약 제가 벼재배 농가인데 비가 많이 왔다, 적게 왔다라고 하면은 민감하게 반응해야겠죠. 왜냐하면 농물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또한 적응 능력 또한 이런 취약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나 위험에 대응해서 우리가 적응을 한다는 것은요, 위의 요소는 이미 있다고 보고 위의 요소에 대한 노출을 줄이거나 또는 이 취약성을 줄이는 것을 적응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성에서는 민감도를 줄이거나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을 적응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탄소중립법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제3차 국가 이제 적응 대책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제3차 기간인데, 흥미로운 것은 작년에 제1차 기본계획 나오고 하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적응에서도 강화 대책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뭐냐면 IPCC에서 제6차 평가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과학적인 팩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겠다라는 것과 기후 재난 부분이 이제 재난이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기후 재해, 재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에 따른 액션 플랜을 보강하자라는 배경에서 강화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이 강화 대책에서는 향후 3년 동안 총 약 24조 4천억 원이 이제 정책 금액이 이제 투자될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수산 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크게 4가지 분야의 정책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상 정보 고도화, 왜냐하면 저희가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고도화하거나 아니면 재해 보험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기후 재난 대응, 또 이제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외부에 있는 변동성에 대응하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축사나 시설, 노지에서의 스마트화를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이런 변화하는 기후 위에 대응해서 기후에 적응하는 기술 또는 품종, 축종을 개량하는 것, 그리고 수리시설 같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 기반의 적응력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가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식량 안보를 고려해서 해외 공급망을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하여서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또는 뭐 외국에 있는 전쟁과 같은 외부 요소가 있을 때 식량 공급 안정성을 더 높이는 것 등이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이 결국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은 저희가 역시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3가지 고민거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국가 대책과의 어떤 수립 연동입니다. 현재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렸던 농진청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산림청에서 이러한 평가와 영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5년마다 나오는 국가 적응 대책에서 과연 이 리스크가 제대로 평가되고 연계되었는가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향후에 앞으로 이런 국가 대책과 농업 부분에 우리의 연구 노력이 연계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사과를 예시로 드린 것이 이런 기후 변화가 굉장히 부정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지 이동이라든지 새로운 아열대 품종 도입과 같은 부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더 편익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또한 농업 분야는 기후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기후 정보를 제대로 생산하고 이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산업이라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문제는 기반이 아무리 조성이 되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부족하면은 적응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국가 대책은 아무래도 조금 기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구 개발 쪽에 조금 중점을 많이 맞췄다고 보이고요. 이제는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를 조금 더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 뿐만 아니고요. 정책 실무자나 전문가, 지역활동가, 시민단체 등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위해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위험에 대응해서 어떻게 그 지역에 맞는 전략을 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이제 향후에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물리적 기후 위험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뭔가 자연적인 현상이 변화하고 우리가 피해를 받는 것인데요. 이제 향후에 이런 ESG라든지 TNFD 얘기가 나오면서 나오는 것이 전환적 기후 위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자체가 일종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 위험처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그 사회의 맥락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회에 관련된 정책, 법, 기술, 사회 평판, 뭐 규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는 전환적 기후 위험과 연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존에 해왔던 물리적 기후 위험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요. 전환적 기후 위험에 대한 평가, 탄소 중립 사회 이행이 과연 우리 국내 농업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에 따른 대책을 만들 때 이 전환적 기후 위험과 대책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기후 거버넌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거버넌스를 보통 지배구조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협의체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지금 우리가 한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물론 기상청에서 예보는 해주지만 딱히 예측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측을 한 것도 몇 %의 확률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100%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불확실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의 감축 노력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나 위험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얽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지금 결정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적응 부분에서 이런 기후 거버넌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특히 국가 대책이나 적응 전략을 짰을 때 이것이 향후에 발현됐던 기회나 위기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이것을 다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특히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든 것은 현재 있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보면은 농업농촌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자문기구가 이제까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데, 이것을 단순히 영향평가 자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자문기구를 만든다면은 조금 더 이런 기후 거버넌스 또는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향후에 Q&A 시간이 있으니까 궁금한 점은 그때 또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건 부연구위원께서 저탄소 축산업으로 전환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연구실의 이용건입니다. 제가 좀 덩치가 커서 이제 화면을 다 가리기 때문에 옆에서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저탄소 축산업의 전환 방안이란 주제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그 우리나라 그 축산 부문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보고 축산 농가 인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 우리 축산업을 저탄소 축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축산업 발전과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1장에서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가 탄소 중립 선언과 축산업의 여건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2021년 10월에는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2024년 1월에는 축산 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축산 부분에 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함께 축산 부분의 온실가스 목표가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의 30% 이상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축산 부문은 총 메탄 배출량의 22.7%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달성에서 그 축산 부분의 노력이 매우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축산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지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 부분에 그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되고, 보다 좀 신속히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녹색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농식품부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축산 부문의 녹색 성장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저투입 최적 생산 구조로 전환, 그리고 탄소 중립 이행 기반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러한 녹색 성장 전략은 축산업의 선진화 방안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의 선진화된 발전을 위해서도 녹색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축산업에서도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폭우 등으로 그 축사에도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상기온은 가축의 생산성이나 폐사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의 냉난방 에너지 비용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축산업의 필수 투입재, 사료인데요. 사료는 농업 생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이변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데, 사료의 공급 지장이나 가격 상승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탄소 축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여건 변화입니다. 축산물 소비 동향인데요.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2000년에서 2022년까지 1.8배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 1일당 동물성 단백질 공급 비중을 보시면 2013년을 기점으로 식물성 단백질 공급 비중을 넘어서서 지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가축 사육 동향인데요.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서 가축 사육 마리수도 지속해서 좀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농가당 사육 마리수 증가로 규모화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 사육 마리수 증가로 인해서 온실가스나 가축 분뇨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축산 농가가 대규모화되면서 온실가스나 가축 분뇨 배출도 집약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축산물 생산 시스템과 온실가스 배출 체계를 여기 그림으로 좀 도식화해 봤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축산업의 가축 사육 단계는 가축 관리 단계,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 단계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축산 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장내 발효에서 메탄이 배출되고 가축 분뇨 처리에서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배출 동향을 살펴보면 축산 부문 2020년 배출량이 973만 톤인데 탄소 중립 기준 연도인 2018년에 비해서 3.5% 증가했습니다. 축종별 배출 비중은 한유구가 한 54.8%, 젖소가 17%, 돼지가 한 16% 정도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축산업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여건을 좀 보았는데 이러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좀 조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데요. 저는 이제 가축 사육 단계별로 감축 기술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축 관리 단계에 보시면 저메탄 사료나 적정 단백질 사료와 같은 저탄소 사용 관리, 그리고 ICT 시설 보급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나 가축 개량, 그리고 저탄소 기자재 등을 좀 검토해 볼 수 있고, 가축 분뇨 처리 단계에서는 우선 농가 단계에서 가축 분뇨를 좀 관리를 좀 공정을 좀 개선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정화 처리를 좀 늘리는 방안, 그리고 바이오가스 등 이제 가축 분뇨 처리 방식을 좀 더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볼 수 있고, 추가로 온실가스 배출 이후의 단계도 좀 제시를 해봤는데 축산 부분에도 배출된 온실가스를 포집이나 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좀 검토를 좀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축산 농가 조사 결과인데요. 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축산 농가 한 58%는 그 감축에 대해서 공감대를 느끼고 있었지만 한 12.7%는 아직까지도 필요성을 낮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좀 했는데 4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5점 척도로 그 평균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각성 인식 순위를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이 2위, 그리고 축산 악취가 1위로 나타났는데,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1년에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인식 수준은 좀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별 도입 의향인데요. 먼저 가축관리 단계입니다. 가축관리 단계에서 저메탄 사료의 도입 의향은 축종별 평균 한 28%, 적정 단백질 사료 도입 의향은 평균 한 37%로 나타나서 생각보다는 도입 의향이 좀 낮았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장비 도입은 평균 한 5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이제 비육기간 단축이 의향에 조사를 해봤는데 한 36.9%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 단계와 관련해서는 정화 처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돼지 농가에 대해서 정화 처리를 좀 도입을 하거나 지금 도입을 유지하는 의향이 한 44%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돼지 농가들이 그 정화 처리 시설 보유 현황보다 도입 의향이 높기 때문에 정화 처리는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 분뇨를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에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20% 농가들이 그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여기 그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축종별 평균 참여 의향이 26.3%에 좀 불과했습니다. 생각보다 낮게 나타났는데요. 모른다는 인식이 40%,
참여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33%. 그래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인증제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약 요인이 있는지 이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메탄 사료나 저단백 사료와 같은 온실가스 저감 사료의 적용에 있어서 제약 요인이 첫 번째가 이제 경영비나 사료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산성 저하나 이 사료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초기 설치비 부담을 느낀 농가들이 한 56%, 좀 많은 수의 응답 비중이 있었고요. 경영비 상승이나 해당 기술을 모른다는 응답 비중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반출하는 데 있어서 제약 요인으로는 해당 시설에서 수거하는 가축비용 수거 비용이 비싸다. 그리고 인근의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이러한 제약 요인을 조금 완화하고 이제 기술 도입을 좀 위하여서 한 지원 사항을 조사한 결과 초기 투자비 지원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수익성 감소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생산성 저하된 부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 효과인데요. 저메탄 사료와 적정 단백질 사료와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에 농식품부에서 공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성장 전략에서 소개한 내용을 좀 제시한 내용을 소개를 드리고, 생산성 향상은 한우와 젖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메탄 사료입니다. 저메탄 사료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지금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저메탄 사료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저메탄 사료의 저감 기준 등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저메탄 사료 보급률이 78%, 그리고 메탄 저감 효과가 10%일 때 온실가스 감축량은 31만 톤이 감축되는 것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적정 단백질 사료와 같은 경우에는 정밀 영양 측면에서 가축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자는 것인데, 과잉 공급에 의한 온실가스를 배출을 좀 줄여보자, 그러기 위한 사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보급률을 48%, 단백질 함량 감소율을 한 2%를 적용을 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은 44만 톤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성 향상입니다. 처음이 먼저 비육기간, 한우의 비육기간 단축인데요. 비육기간을 단축을 하면은 출하 회전율을 조금 증대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의 평균 연령을 감소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한우 비육기간을 단축을 해서 온실가스가 저감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메커니즘을 좀 보여드리면, 한우의 장내 발효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 시점의 사육 마리수에 마리당 배출 개수를 곱해져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IPCC의 티어 1을 적용을 해서 한우 마리수 곱하기 장내 배출 개수인데, 2018년에 한우의 국가 고유 배출 개수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국가 고유 배출 개수를 적용하게 되면 연령별 마리수에다가 연령별 배출 개수를 곱해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1번 그림은 2006년 IPCC 티어 1 배출 개수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 1과 2는 모두 100마리를 사육하는 규모의 농가인데, 보시면은 1세 미만과 1세 이상의 사육 비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배출량은 5,300kg로 동일한데, 그 이유는 배출 개수가 송아 1세 미만이나 1세 이상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고유 배출 개수를 적용하게 되면 배출량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수컷 1세 미만의 배출 개수가 43, 1세 이상이 61이기 때문인데, 예시 1의 경우를 보시면 예시 2와 사육 마리수는 동일하지만 1세 이상의 마리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배출량 산정 결과는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이제 비육기간 단축의 효과를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2018년 평균 출하 원량이 한 30.7개월령으로 제시가 실적입니다. 이를 좀 단축해서 28개월령, 평균 28개월령으로 줄이면 한 약 2만 톤을 감축을 할 수 있고, 더 감축해서 46개월로 줄이면 약 4만 톤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다음은 젖소입니다. 젖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성이 대폭 향상된 대표적인 축종으로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번 그림에서 일본 그림 한국과 일본의 그 산유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190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낮은 유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9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유일의 산유량이 급격히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의 산유량보다 넘어서 더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효과를 좀 말씀드리면 2번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1,000톤의 원유 생산을 가정을 했을 때 일본에서는 100마리의 차규유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90마리의 차규유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낙농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적소 10마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좀 감축시키는 성과를 이미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3번 표는 지난 25년간의 실적을 좀 제시한, 우리나라 내 실적을 제시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잉여 원유 차등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총 원유 생산량은 한 200만 톤 수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5년간 그 주당 산유량이 1.6배 이렇게 대폭 향상되면서 조소 마리수도 한 14만 도 감축시킬 수 있었고, 조소 분유 배출량도 194만 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좀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단 산유량 향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좀 계산해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두당 산유량이 한 10,000톤 정도인데 10% 향상할 경우 온실가스를 한 16만 톤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축산업의 여건 변화나 온실가스 감축 기술, 축산농가 인식 조사 등을 좀 보았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좀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좀 선결 조건을 좀 제시를 해봤는데요. 저는 선결 조건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된 기술은 일정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효과,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술들이 개발되어도 축산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참여, 그리고 우리나라 축산업 현장을 고려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해야 된다는 점에서 현장 적용 가능 수단,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나 정책들이 축산업 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축산업 발전과 연계를 좀 어떻게 보면 선결 조건, 키워드로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선결 조건이 좀 달성되지 않으면 축산 부분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축 사육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관리 단계인데요. 저메탄 사료의 개발 및 상용화가 필요합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저메탄 사료는 관행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 저감 효과가 있어야 되고, 가축의 생산성이나 축산물 안정성이 없어야 되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저메탄 사료나 첨가제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보급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적정 단백질 사료 보급 기반 조성인데요. 정밀 사양 관리 측면에서 적정 단백질 사료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고, 적정 단백질 사료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 사양 관리 체계 구축을 좀 병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 사양 기술 진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인데, 스마트 축사나 사양 기술 진전 등 이제 기술 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은 가축 분야나 악취까지도 감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탄소 저감을 고려한 가축 개량 체계 구축인데, 가축 개량을 통해서 온실가스 저감형 혈통을 선발이나 육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축 개량 목표나 시수소 능력 정보의 온실가스와 관련된 지표를 좀 같이 좀 제시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가축 분야 처리 단계와 관련해서는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 자료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그림을 보시면 축종별 가축 분연의 분관료의 비중인데 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축종별로 축사시설 형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2번 그림을 보시면 가축 분야 처리 방법별 시설 분포를 이제 GIS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좀 도시화해 봤는데요. 퇴비화 시설이나 정화 처리 시설은 비교적 전국에 고르게 분포를 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에너지와 생산 시설, 바이오가스 시설인데요. 이 시설은 이제 시설 개수도 많지 않지만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 좀 편중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번 표를 보시면 좀 대지 농가는 좀 바이오가스를 좀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바이오가스 우리나라 전국의 대지 농가와 도 지역별 그 에너지 생산 시설과 거리를 평균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A 지역과 B 지역을 보시면 한 15km, 14km로 비교적 접근성이 양호했는데 C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한 78km, 그리고 D 지역과 E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50km 이상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가축분뇨 처리 단계 가축분뇨 그 방안을 좀 제시를 해보면, 먼저 가축분뇨 처리 방식 다양화가 필요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축종별 특성이나 축사시설을 고려한 처리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 확대인데요. 이런 확대를 할 때 축산농가나 가축분뇨 처리 업체 입지 여건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신규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대지 농가가 밀집하거나 에너지와 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을 좀 우선 선정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혹시나 그 민원 문제나 허가 문제, 예산 문제 등으로 신규 시설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시설을 에너지와 시설로 개편을 하더라도 접근성은 개선이 많이 되더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 이후의 단계인데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CCUS인데, 우리 축산 부분에도 CCUS가 도입이 가능한지 저는 좀 필요하다 보는데, 도입이 가능한지, 도입이 필요하다면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R&D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봐야 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좀 제안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탄소 축산업과 축산의 발전을 좀 어떻게 연계해 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축산 부분 감축 목표에 일정한 성과 달성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축산업에 대한 규제나 민원 등은 축산 환경 문제에 기인하는데, 이런 환경 문제와 온실가스는 전부 가축과 가축분뇨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악취 등 환경 문제를 함께 완화를 좀 시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은 축산업의 경영 안전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정 요인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축산업의 생산과 사육 기반을 유지를 담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물의 소비는 지금 지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급률은 정체 내지 하락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 측면에서 안정적 축산물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기반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은 우리 국민 식생활에 정말 중요한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이제 생산 기반을 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제2부 4분과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및 질의응답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선임연구위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부 4분과 기후 환경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장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지숙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님입니다. 고려대학교 조영성 교수님입니다.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님입니다. 유한양행 김민수 팀장님입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영하 연구위원입니다. 두 번째 발표해 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권 부연구원입니다. 네, 앞서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탄소 중립 달성과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한 농업 부문의 과제에 대해서 주로 국가 계획 또는 농식품부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탄소 중립이 이슈가 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특별히 이제 경정과 축산 중에 감축 비중이 크고 또 최근에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축산 부문을 포커스를 맞춰서 가축 관리하고 가축 분야 처리 단계에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겠는데요. 토론 순서는 소개드린 역순으로 김민수 팀장님, 김민경 교수님, 조영선 교수님, 송지수 과장님 순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한 분당 길어도 6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러면 김민수 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양에서 AHC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이제 뭐 다들 아시듯이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 관심사이고 이는 국가는 물론이고 기업 그리고 개인들에게도 미래 생존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유한양에서도 2월 말까지 전사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이를 토대로 저희도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농업 부분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 분야에서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축산 부분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온실가스 절감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긴 하지만은 솔직히 아까 보신 것처럼 생산자라든가 어떤 개개인에 있어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그 탄소 중립과 메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생산 비용의 이제 증가가 나타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 가격도 이제 상승할 수가 있는데 조금 분야는 다르겠지만은 이거 필연적으로 이렇게 인상된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될 텐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희 이용권 연구원님께서 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마친 다음에 함께 답변하는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김미경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가 굉장히 기술이 발달된 마이크인가 봐요. 따로 킬 필요가 없었네요. 한참 헤맸습니다. 마이크를 키려고. 저는 오늘 두 분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을 이제 미리 좀 읽어보고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정 토론자니까. 근데 좀 읽으면서 느낀 게 지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중요한 그 이슈를 참 한 분은 굉장히 리뷰를 국내 해외에 걸쳐서 어떤 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라든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굉장히 리뷰를 잘 해주셨고 이용근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이 시기에 축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토대를 정말 잘 잡아주셨다. 정말 힘든 연구를 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제가 특별하게 좀 이렇게 코멘트할 건 많지는 않지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서 한 1000원을 한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좀 일종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용견 박사님 연구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에 이제 가축 분뇨 처리 단계에서 축종별 분뇨 특성 및 시설을 고려한 가축 분뇨 처리 방식 다양화를 제시해 주셨어요. 굉장히 제시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조금 더 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양분 관리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양분 관리제가 가축 분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있어요. 화학 비료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화학 비료라는 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과잉되게 되면 토양 상성화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 비료의 어떤 그 재료가 되는 요소나 뭐 인산 암모늄 이런 것들이 중국의 수출 통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화학비료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화학비료 가격이 뛰는 건 결과적으로 경정 농가의 생산비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똑같은 양분 관리제인데 가축 분뇨만 이렇게 된다, 관리만 받는다? 이거는 어떤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양분 관리제를 좀 화학 비료도 포함하는 그런 것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요, 이제 퇴액비하고 액비하고 관련돼 가지고 액비를 예를 들어서 발효 액비에서 정제 액비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잖아요. 이제 정제를 시키게 되면 그 액비를 뿌렸을 때 농가들은 어떤 연구에 의하면 한 3-40만에, 그러니까 분뇨 1톤당 3-40만의 농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분 관리제 개선 하나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동시에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양분 관리제가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보면 농가는 농가대로 힘들고 토양은 토양대로 산성화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양분 관리제 개선을 좀 어떤 그 선결 조건이라고 그때 그 대응 방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 선결 조건으로 양분 관리제 개선도 함께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다음에 중요한 게요, 탄소 저감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 이제 젖소하고 돼지 같은 경우에 젖소는 두당 산유량을 올려야 하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의 대표적인 지표가 MSY라는 게 있거든요. 그 MSY를 22.5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한 4-5년, 5년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 5년 안에 이렇게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아까 그래프를 보게 되면 두당 산유량은, 젖소의 두당 산유량은 현재도 되고 있으니까 좀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MSY가 그렇게 빨리 앞으로 5년 안에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면 2004년도하고 2014년도를 비교를 하면 20년을 지났습니다. 2004년도에 돼지의 생산성 지표인 MSY가 약 한 12도 정도였었어요. 12도, 13도. 근데 현재 그 18년도 거를 보여주시긴 했는데 한 18도 정도, MSY가 18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 6도가 올랐어요. 근데 그 사이에 2010년, 11년도에 구제역 발생하면서 축사 현대화 시설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질병이 굉장히 감소가 되고 MSY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압축해서 10년 동안 한 5도, 6도의 MSY가 향상이 됐는데, 남은 5년 동안 22.5도까지를 하려면 5도에서 6도 정도의 MSY가 향상이 돼야 되는데, 기간적으로 너무 짧으니 이거는 정부의 지원이, 현대화 시설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이 꾸준하게 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방안에 정부의 어떤 현대화 시설이 꾸준히 지속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박사님께 이번에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그 한우 같은 경우에는 생산 기간 단축으로 탄소 저감, 사료비 절감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걸 잘 짚어주셨고요. 또 등급 저하라는 가능성도 매우 잘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사용하신 배출 개수가 장내 발효 배출 개수예요. 그러니까 즉 메탄 배출량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우 비육 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회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분유량도 같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분뇨량에는 메탄도 나오지만 아산화질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내 발효 개수라는 것이 아산화질소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만약에 장내 발효 개수가 아산화질소는 포함할 수 없다라면 회전율 증가함에 따라서 온실가스 증가가 온실가스 배출량도 좀 다르게 계산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내 발효 배출 개수하고 관련이라든가 온실가스 계산 배출량 계산에 대해서 조금 좀 추가적인 좀 답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향후 연구에서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이 회전율도 고려한 그러한 온실가스 배출 효과를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농가 인식이 굉장히 저탄소와 관련돼 갖고 농가 인식이 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농가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결국은 이용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하고 홍보밖에는 없을 텐데 그거보다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어떤 농가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즉 컨설팅을 위한 컨설턴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농가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컨설턴트를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그 저탄소 인증제하고 관련돼서요. 농가들이 그렇게 저탄소 인증제에 대한 참여 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 결과에 보면은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저탄소 인증제 결국 농가들이 인증제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탄소 인증제 하나로 갈 게 아니라 좀 인증제를 통합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농가들의 자발적인 그런 참여도가 이렇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농가 수익과 직결된 그러한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누차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본의 J 크레딧 그러니까 환경부가 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을 농가 단위에서 우리나라 뭐 K 크레딧처럼 만들어서 농가들이 직접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영선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이 장소는 처음 와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후에 4개 분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분과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뒤에 서 계실 정도로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 바람은 기후 환경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다른 분과보다 더 많은 거 아닌가 그런 그냥 기대를 해가면서 앞에 두 분의 발표는 참 잘 들었고요. 모처럼 자료를 먼저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그 농축산 부분은 사실은 2%가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때는 이쪽 농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도 보면은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된 게 245페이지에 보면은 그 온실가스 배출 현황이 있는데요. 2000년부터 20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에 농축산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줄어들었지 늘지는 않았습니다. 20년 동안에. 그런데 그 안의 변화를 보면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농업이라고 하는 경종에서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생산 소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배출량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축산 부분만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에 보니까 농축산 부분에서 배출되는 전체 배출량의 한 34%를 차지하던 것이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한 46%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종과 축산 부분이 거의 뭐 절반씩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축산 쪽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여러 부분에서 나긴 하지만 이제 장내 발효에서 나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데이터를 보면서 심각하게 본 거는 가축 분뇨 부분이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00년에 보니까 가축 분뇨로 통해서 발생되는 한 18%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년이 지난 2020년의 데이터 보면 그게 24%로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보면은 사육두수라든가 그 축산물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신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축 분뇨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가축 분뇨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 자료에 한 243페이지에 또 표도 나와 있던데요. 그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가축 분뇨 처리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게 퇴비야, 75%가 퇴비하고 액비로 하는 게 한 13%, 그 다음에 이제 정화해서 방류하는 게 12%. 근데 거기에 보면 기타라고 해서 살짝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게 아까 우리 저기 이용건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신재생 에너지, 뭐 바이오매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축 분뇨 처리 방식을 다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화 자원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는 것이 또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원고에 다 있던데 한 265페이지의 자료를 보니까 처리 시설의 입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퇴비화하는 곳은 평균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나타납니다. 10km 이내인데 이 모아진 가축 분뇨를 갖고 에너지로 만드는데 장소까지 가는 거는 거의 50km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송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당연히 그쪽은 사용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사각지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 그러면 가축 분뇨 처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걸 에너지화할 때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은 수거를 통해서 그 에너지로 만드는 처리 시설까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수송 비용이라든가 물류 비용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농축산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후 위기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환적 기후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이제 쓰면서 우리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저탄소 사회라든가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하게 될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 우리만의 선택이면은 사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이게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에너지 쪽을 기본적으로 보면은 농축산 부분에서도 사실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전기, 그다음에 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필요로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필요로 하는 에너지 공급은 어디서 올까? 지금 보면은 이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전기요금 지금 여러분 많이 이제 그 매스컴 통해서 전기요금 문제라든가 한전의 그 적자 부채 규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기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낮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언제까지 낮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처너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전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을 때 결국에 계속 농축산 부분만 예외적인 지역으로 남아서 전기요금을 낮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거는 닥쳐올 어떤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농축산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어느 곳에서부터 자급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축산 분뇨 처리할 때 어차피 늘 수밖에 없는 축산 분뇨 처리를 그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얘기하는 이제 축산 시설의 이제 위치, 그러니까 지붕이 튼튼해야지만 되긴 한데 조금만 더 가능하면은 지붕형 태양광 패널을 든다든가
또는 지열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고 또는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농지 부분의 일정 부분을 영농형 태양광으로도 하는 이런 것도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전거 요즘에 이제 많이들 타시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2바퀴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과 정부가 잘 콤비를 맞아서 앞으로 잘 진행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업, 생산 이런 부분과 정부가 잘 맞춰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지만 굉장히 그 피로감이 쌓여 있고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언덕 이런 비탈길을 많이 만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한 건데 그 도움은 결국엔 누군가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제 주체의 한 축인 소비자가 저는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많은 발표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저메탄 사료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비용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비용이 또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내놓는 소비자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저탄소 사회,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생산 부분에서의 추가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이율 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생산자 단계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여기는 전망 아닙니까? 전망이니까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농축산 품목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변화도 같이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뭐 생뚱맞은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변해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육류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축산 쪽에 이제 사육 두수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많이는 하고는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환경 분야에는 환경 쿠준의 곡선 또는 환경 쿠준의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도가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이 지나면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염도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쌀 소비에서 육류 소비로 소비의 패턴이 변해가고 있지만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꼭 육류 소비가 양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과연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사육 두수가 계속 증가할까요? 양보다는 저는 질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질적으로 간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저탄소,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라든가 드론,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등에서 새로운 기술이 계속 많은 산업 업종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농축산 부분도 어떻게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이 돼서 그것을 어떻게 농가 소득이라든가 어떤 다른 부분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에너지 부분까지 좀 말씀을 또 포함시켜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숙 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중립정책과장 송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는 뭐 하고 있니?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 담당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이런 고심의 속내를 이번엔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서 다 여러 말씀 주셨고 상당히 심각한 거고 우리가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명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얼마일까? 우리나라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1.89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11.89톤을 냅니다. 전 세계 평균이 얼마일까요?
4.69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엄청 많이 낸다 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일까? 몇일 것 같습니까? 5위 안에 들 것이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5위 안에 들 것이다. 네. 자, 그럼 10위 안에 들 것이다. 네. 저희가 전 세계 5위입니다. 그럼 1위가 누굴까요? 그럼 우리가 항상 중국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1위가 아닙니다. 호주가 1위입니다. 묘하죠? 호주가 1년간 15톤을 씁니다. 냅니다. 중국은 8톤입니다. 중국, 독일, 일본 모두 8톤대입니다. 우리나라가 11톤대니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이 탄소 배출량이 7억 2,700만 톤이라고 저희가 18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7억 2,700만 톤의 웬만한 부분들 85%가 산업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우리 환경부와 기재부가 묶어서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묶습니다. 이 85%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매년 5년에 한 번씩 할당량을 줍니다. 너네 5년간 이거 외에는 내면 안 돼 하고 할당량을 주고요. 그 할당량 이상을 내면 벌금을 묻니다. 근데 그 벌금 대신 내가 더 낼 수 있는 권리를 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고요. 그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국가가 처음에 할당해 주는 건 무상할당이고 나중에 사야 하는 건 유상할당으로 사야 합니다. 이 부분의 비율을 조금씩 바뀌어서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들에게는 할당제를 계속 주고 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업은 이 할당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배출량의 85%에 해당하는 민간 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농업은 그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영역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 의무 대상은 아닌데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고 자발적으로 줄인 것의 양을 환산해서 톤으로 인정을 받으면 거래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이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줄였던 그 크레딧을 농가가 가져가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출권 거래제 시장 안에서의 가격입니다. 이 제도가 시작될 때 톤당 2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10만 원입니다. 각 국가마다 배출권에 따른 그 톤당 가격이 다 다릅니다. 왜냐? 각 국가가 운영 유지하는 제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 EU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독일은 아까 8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11톤을 넘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뭔가 배출해서 만들어 놓은 걸 자기네 시장에서 싸게 팔면 좋아할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거래시장 안에서 탄소세를 붙이는 제도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ESG 공시 의무를 시작한 겁니다. 뭐냐? 너네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팔 때 너네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증빙해. 그 증빙을 한 걸 보고 내가 물건을 사줄게.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농업까지는 그게 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 자동차의 부품이 도요다에도 팔리고 벤츠에도 팔리는 부품이 있다. 그럼 이 부품 자체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만 이 부품이 BMW로 갑니다. BMW는 해외 시장에 팔을 때 또 자기네 나라한테 팔을 때 저는 이거 생산할 때 얼마의 탄소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시장에다가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근데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품이 한국에서 왔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 그 제도를 안 해요. 그래서 얘가 얼마를 배출하는지 증빙을 못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거래를 끊습니다. 최근에 그 거래가 끊긴 부품 회사들이 많아져서 중기부가 서둘러서 유럽에서 요구하는 이 실사에 대응해 줄 수 있는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사업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농업은 안전할까? 얼마 전에 코스트코에서 저희 부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코스코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을 탄소 배출량으로 정리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나요? 왜요? 저희가 전 세계 글로벌 컴퍼니인데요. EU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ESG 공시 의무가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에서 이미 법은 마련이 됐고 이 발효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은 이미 올해부터 시작이고요. 미국은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EU가 이미 시작을 했는데 시장 자체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돼서 어디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햇반을 파는데 햇반을 파는데 이 쌀은 얼마나 탄소를 줄인 쌀입니까? 증빙해 주세요. 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증빙을 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큰 정책적 숙제이고 그런 숙제를 위해서 우린 얼마나 무엇부터 어디부터 이걸 DB화하고 증빙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거를 이제 2025년 말부터 UNFCCC에서 BTR 보고서라고 우리나라가 18년 대비 30년까지 모든 배출량의 40%를 줄이겠습니다 라는 걸 선언한 거를 너네가 어떻게 이행했는지 이제 까봐. 내가 너네를 검증하겠어 라고 하는 투명성 점검회의를 합니다. 그게 25년부터 시작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밝히지 않았던 부분을 해야 되고 농업 부분도 그 부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시작하는 탄소 중립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이 UNFCC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나오는 것을 어떻게 먼저 감축할까? 그게 바로 논물 관리입니다. 그래서 논물 관리를 어떻게 줄였느냐? 그게 이번에 첫 번째 지원 프로그램 들어가게 됐고요. 앞서 또 말씀하신 화학 비료도 이제 어떻게 줄였는지를 검증할 거고 메탄, 그다음에 축사에서 하는 메탄, 기타 등등이 같이 정책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만 먼저 했고 적응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할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 내용에 대해서 발표자들께 답변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민수 팀장님 질의사항도 포함해서 우리 발표자들께서 한 1분 정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합 연구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임영합니다. 우선 토론 내용 굉장히 감사하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이 얘기가 됐고 사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저희 두 사람의 발표와 오늘 논의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김민수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한 게 이제 비용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은 앞서 조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용을 결국은 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이 되는데 제 생각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농업인들이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가 부담할 것인가 기업이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국민과 정부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굉장히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계속 토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유한양행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기업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앞서 이제 송지숙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국제적인 탄소 국경세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IFRS에서 2024년부터 TCFD를 공시 의무화하는 것과 같이 결국은 투자 재원을 ESG 경영을 통해서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민간 기업은 그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런 공시 의무화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축산 부문이나 에너지 부문도 저도 아마 이야기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시간 되면은 이용건 박사님 발언하시고 제가 조금 더 첨언할 수 있으면 첨언하겠습니다. 네, 이용건입니다.
우선 토론하신 분들께서 축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그만큼 축산 부분에 탄소 좀 절감이 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하고, 또 탄소를 줄이기가 좀 어렵다는 걸 다 같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금 그 비용 상승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탄소 중립 직불제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지금 논의 중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농가들의 생산비가 좀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정부에서 정책을 좀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작년부터 올해 우리 축산 농가들이 정말 그 이중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을 문제를 완화하려면 생산비가 더 드는데, 또 일각에서는 경영 안정, 지금 사료비 때문에 생산비가 올라가는데 축산물 가격은 올리지 못합니다. 축산물 가격은 어떻게 하든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연구자들도 환경 연구하다가 경영 안정 연구하다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축산이 지금 쉬운 여건은 아닌데 어떻게 해도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좀 정부 정책을 좀 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그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김민경 교수님께서 역시 그 축산 분야 전문가시답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일이 다 답변을 하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한우를 오늘 발표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우를 설명을 드리면, 가축 분뇨 배출 개수는 이게 아무래도 저도 맨 처음에 생각할 때 가축 분뇨 배출량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집계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 계산 산출식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IPCC에서 지금 허용되는 그 방식으로 산출을 해야 되는데, 가축 마리수 곱하기 분뇨의 질소 배출량,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따라서 이제 배출 계수가 각각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실제로 그 정가정 평가 측면에서는 김민경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배출량이 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배출 통계 인벤토리에 직접 계산되는 산출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추가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또 회전율 증가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연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뿐만 아니라 회전율을 증가시켰을 때 경제적인 이득 부분도 좀 고려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후 연구로 좀 고려해서 제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저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줄이고 혹시 여유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저희 분과에 배정된 시간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플로우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또 들어왔고, 그래서 약 3분에서 5분 정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이 분과와 가장 좀 관련성이 높은 질문 몇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들께서 짧게 대답하시고 이 분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사항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작물 재배 분야보다도 축산 분야의 지원이 좀 더 적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그 이유가 좀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또 축산 부분인데요. 현행 기준 축산업의 탄소 발생량 측정 범위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용건 박사님이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탄소 흡수를 위해서 유기물 탭이 필요성, 그리고 자가 생산을 위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쇄목 탭이 만들기를 정책적으로 입안해서 이렇게 자가 제조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명화 박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자들께서 1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간단히 먼저 그 축산업의 탄소 발생하는 그 산출하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장내 발효는 그러니까 한우, 젖소, 돼지, 그 다음에 기타 가축, 염소 같은 기타 가축에서 배출량, 마리수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고, 가축 분뇨 처리 부문은 전축종에서 이제 가축 분뇨 처리 부문 배출 개수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일단 축산업에서만 배출되는 것이 비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원이고요.
추가로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축사에서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 사용에 따른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가 이제 축산에서 어떻게 보면은 배출량으로 좀 집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고 축산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이 좀 그 적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어느 만큼 감축을 했는지 어떻게 감축했는지 이게 좀 명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저메탄 사료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등록된 제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나 이런 명확하게 얼마큼 감축했고 얼마큼 성과를 제시하는 지표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 지원 대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네. 유기물 퇴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우선은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이 가능해야지 이것이 비농업계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유기물 퇴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 국가 고유 개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책에서 조금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지 않나라는 게 있는데 작년에 이제 국가 고유 개수 중에 볏짚은 아니고요. 유기물 사용 가축분 퇴비에 따른 토양탄소 축적 변화 개수가 사실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등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어떤 통계량에서 이런 가축분 퇴비가 어느 정도 면적당 어떻게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감축량 산정이 조금 어렵다. 하지만 향후에 분명히 토양탄소 저장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술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유기물 퇴비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흔히 저희가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볏짚을 썰어 넣어서 지력을 높이는 것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온실가스 측면에서 보면은 볏짚을 더 썰어 넣으면은 논물에서 혐기성 미생물이 더 활동해서 메탄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 향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볏짚보다는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유기물질에 대해서 벼농사에서 메탄이 적게 나올 수 있고 또는 봄가리보다는 가을가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메탄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연구 개발이 되었지 이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은 되지 않는 상태라서 조금 더 연구라든지 아니면 보급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자가 제조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저메탄 사료 같은 경우에도 사료법이 있고 저희가 토양 계량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가 제조 퇴비에 대해서는 그 유기물 함량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돼서 투입이 되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국가 통계로 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영농 방법으로 보급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토양 탄소 저장 수단으로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기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후환경 분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온실가스 감축, 특히 축산 부문의 감축 방안과 또 기후변화 적응반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토론을 보면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농업인들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려고 할 때 특히 축산농가의 인식을 보면 여러 가지 소득 감소의 위험에 또 직면할 수도 있고 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앞으로 개발되고 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농업전망 2024 제2부 기후환경 분과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0분의 휴식 시간 이후에 3시 30분부터 이곳에서 제3부 축산분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